있죠. 배웠잖아요. 그래서 건축주인 건축물을 위해서도 법치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경락인이 경락대가 완납시까지 기둥 지붕 주백이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 그럼 법치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허가권.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고 유치권도 해결하고 법치권도 해결했어요. 해결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권이 갑한테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다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통상적으로는 갑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사와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할 때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시켜요. 그럼 결국 동의서를 써줄 때 공짜로 써주지 않겠죠.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약속이 난 듯이 다 3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약속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3억 달래요. 3억.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3억을 주고 사왔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3억을 주고 사왔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 주고 사오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써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제 법에 써 있는 내용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일하는 뭐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취소시켜버린대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취소시켜버린다는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짤 때 취소시켜버리고 새로운 허가를 제가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갑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허가권을 그대로 허가권을 양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해가지고 건축주를 변경하는 거예요. 건축주를 갑에서 A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을 텐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일단 1번부터 F한대로 한번 볼까요?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취소시킬 수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건데 일단 허가받은 내용,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거부터 보시죠. 이게 법에 써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 비교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 써 있는 내용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번 보시면 허가의 취소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허가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지자체죠. 지자체가 이제 허가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여야에 밑줄 쳐보세요. 하여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취소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1호, 2호, 3호. 지금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 규정에 취소 사유가 1, 2, 3호까지 있었죠. 원래는 2개 사유밖에 없었죠. 3호는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갔어도 좀 야리꾸리하게 들어가가지고 팍팍팍 써먹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일단 1호부터 보시죠.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과거에는 2년이 아니었었고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몇 년이었었냐면 1년이었었는데 이제 2년이죠. 그래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수조차 안 했을 때 그때 취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호 볼까요?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 착수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될 때, 그러니까 공사에 착수는 했어요. 근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될 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호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새롭게 들어갔죠. 법이 개정돼가지고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여기도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착공 전에 착공으로 지금 한계를 딱 잡아놓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착공 전에 이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착공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돼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 6개월이 지난 시점, 이렇게 시점을 딱 끊어버리면 일도양단으로 교통정리하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될 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3호도 뭐냐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될 때. 일단 1호 사유 가지고 취소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았는데 2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안 했어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2호, 3호. 저도 이제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A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건축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갑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다가 내가 땅만 지금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럼 내 땅에다가 갑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공사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지금 낙찰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땐 공사 완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고 내 땅에다 딴 사람이 건물 짓는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제발 이 건축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시청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얼마든지 건축 가능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가 그냥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또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 내 땅이니까 나는 건물 짓는 거 나는 못 본다. 다 밀어버리고 내가 지을 거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 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점이 안 생겨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공서 가보세요.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첫 번째 총대를 메고 뭔가를 바꾸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써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 하여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신들께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허가를 취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세모입니다. 세모. 왜 세모냐면 선행 판례가 아직은 없어요. 선행 판례가 없는데 그냥 극히 주관적인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런 식의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선행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는 세모라고 드리고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이거는 이 법리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것들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갑한테 소유권 인정된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대요. 무단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이 건물 철거 청구권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물권이 뭔지 기억나세요? 물권 배웠잖아요. 뭐예요? 뭘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어떻게 지배하죠? 배타적으로 타인의 간섭 배제하면서. 그래서 이 물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란 물건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혼자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갑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간섭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배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타성이란 단어를 구체화시킨 권리,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고 원래 물권은 토지를 지배하는 건데 지배를 누가 방해해요? 그럼 내쫓을 수 있어야 지배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에게는 다 인정돼요.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물증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모든 물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다시 차포 다 떼고 결론만. 물권적 청구권이 뭔가?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갑소유 토지 외 을이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A 소유 토지 외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때 A는 갑한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좀 전에 공부했죠. 근데 이 철거 청구권의 근거가 뭐냐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근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권적 이건 방해 제거입니까? 방해 예방입니까? 방해 제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으면 건물 철거 청구권 피보전 권리를 해서 건물에다가 가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가처분의 원인을 읽어보면 어떤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등기부에는 가처분의 원인을 건물 철거 청구권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떤 등기부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등기 원인을 기재할 때 누가 어떤 편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기재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방해하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땅은 지금 제가 낙찰받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둥 지붕 주벽이 있다면 건물 철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대지권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죠? 건물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철거 청구권의 근거가 뭐죠?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 또 두 번째, 이 허가권이 나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죠. 그럼 이 허가권도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여태까지 이런 판례가 안 나온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변호사들이 많은데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까지 해가지고 내가 저 허가권을 취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판례가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허가권 자체가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의 근거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근거로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권자를 상대로 지금 이 허가권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행정기관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행정기관 상대로 해서 이 허가 취소하세요. 취소해야 될 자기가 있는데 취소 안 했으니까 그 부자기 자체가 나한테 지금 침해를 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소송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선행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의 드릴 때 세모로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의 결론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제가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저는 져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리를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100%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냥 극히 주관적인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의 청구권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전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주위에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법리 어떻게 만들었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소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건 사실은 또 누굴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공무원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당신들께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바따로서 내가 뭔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보신 분들 계세요. 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도 소송의 결론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한테도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게 끝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찌됐건 이 부분은 취소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 장점이 뭡니까? 취소를 하면은 뭐 이제 소송하게 되면 최소한 1년 걸리겠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아무런 하자 없는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은 장점인데, 또 단점이라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두 번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이제 건축허가를 또 집어넣을 때 이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현저하게 싸게 받은 경우라면 추가 비용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설계해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허가권 자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고 하죠. 명의 변경.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주가 원래 누구였으면 갑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한 표현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예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바꾸자 하는 건 지금 뭘 바꾸자, 감리를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주를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기 좀 보시죠. 이제 그 83페이지 밑에 보시면 문제 제기 써 있는데, 그 문제 제기가 뭐냐면 건축허가권의 양도 문제가 발생하고 돈 주고 사와야 된다, 그 뜻이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조문이 이제 3단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84페이지에 나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건축법 11조, 건축법 시행령 12조, 시행규칙 11조. 그래서 이렇게 3단 비교를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건축법 11조 1항을 읽어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 대원칙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12조를 보시면 1항 읽어볼게요. 법 16조 1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각호의 구본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법조문의 포인트는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세모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다시 신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신고잖아요. 그럼 신고를 한다는 것은 동그라미잖아요. 그거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3호.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나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할 것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고사항이죠. 그리고 그 밑에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대해서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법 11조 및 14조에 따라서 건축 또는 대손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전수하거나 합병에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사후서식에 별지 사후서식이 뭐냐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예요. 그래서 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제출하게 되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언급된 서류가 뭐 어떤 서류입니까? 첫 번째,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예요. 맞죠? 잠깐 여기 보시겠어요? 건축주 명의변경할 때는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해야 한다. 그 정도로 첨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건축주 찾아가서 명의변경 동의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이제 부탁하게 되면 얼마 달라고 한다고요? 무조건 3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협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그 법조문에 명의변경 동의서,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수 서류 1번하고 2번이 나와요. 근데 연결어가 뭐로 써 있는가 보세요. 또는으로 써 있죠.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 가져가면은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법대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명의변경 동의서 없이 그냥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거 띄어가면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또 열이면 열 다 뭔 얘기하냐면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이 명의변경 동의서 받아오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명의변경 동의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띄어가가지고도 신고 수리를 안 해줄 때는 근데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안 들려.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주죠. 그러면 결국 행정기관 지자체하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세요. 법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럼 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이잖아요. 그럼 신고사항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면 그 불수리 처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아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도대체 뭔가? 아니 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아니고요.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실은 이제 이거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서류가 될 것인가? 권리관계 변동됐다는 것은 종전 소유자가 갑이고 내가 이 땅에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이게 권리관계 변동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증명하는 서류는 내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한 것이 아 그래 경매니까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아 이게 이 서류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해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혹시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딱 한 건. 그러니까 어디나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고 이 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수 서류, 매각대금 완납증명은 그 서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판례가 제가 실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8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토지와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 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랬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적극. 그러면 해당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판결 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건축법 제10조 1항, 구건축법 시행령 제12조 1항 3호 각 규정의 문헌 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가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을 수반해서 자유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 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판례를 정리하면은 결국에 매각대금 완납 증명이 저한테 있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나 몰라요. 왜냐하면 법리는 법리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항상 그래요. 이 법리를 아무리 만들었다 할지도 이건 내 주장이고 내가 판사님도 아니고 내가 변호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법리가 만들어져 있어도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비 연체된 관리비 납부하고 나서 다시 갖고 오는 방법 그것도 만든 법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실제 그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확신이 있지만 이제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판례가 딱 있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판례가 있었잖아요. 1심법 판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판례를 딱 놓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판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대로 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대로 하게 되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낙찰받아가지고 잔금을 완납합니다. 그럼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갖다 주면은 건축 허가권도 넘어와야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왜냐면 신고사항이니까. 수리만 하면 넘어와요. 맞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낙찰을 받아버렸죠.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이 판례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우리 지금 저는 민원인이잖아요. 이 민원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판례가 있는지도 처음에 모르셨죠. 모르셨는데 당신들께서 이렇게 좀 회의 아닌 대책회의를 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당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이런 판례도 나오고 건축적 명령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냐면 당신들께서 판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판례는 이런 경우래요. 어떤 경우라면 사실 이 판례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건축 중인 건물이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등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등기된 상태에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받으면 건물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에 건물 소유권을 낙찰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해가지고 건축허가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거기서 나왔던 판례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는 뭘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판례는 토지가 매각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가 그냥 이렇게 같이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나 건물 소유자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 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처음엔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소송을 진행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뭔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토지만 낙찰받았잖아. 원래 이 판례는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받았던 판례야.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관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토지 건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권을 바꾸는 게 문제잖아요. 허가권을 바꿀 때 땅의 소유권, 만약 건물의 소유권이 있으면 바꿀 수 있죠. 근데 땅을 낙찰받은 거, 토지를 낙찰받건 건물을 낙찰받건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대 매고 뭔가 새롭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면피 만들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고 이것도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이쪽에서 이제 그런 대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물건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가 저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들었던 답변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지금 이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권 제가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경락장과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를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하는 이유는 그 판례에 있는 건 이제 우리도 알아요. 알지만 그건 건물이 경매가 됐던 케이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안 하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으면 수리해야 되겠죠. 근데 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수리 처분이라고 하죠. 그럼 불수리 처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 부작위도 행정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작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안 했기 때문에 수리해달라. 행정기관의 자기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 소송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선행 판례가 없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네 생각은 어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99%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행 판례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려야 될 내용들이고 일단은 허가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근데 끝까지 사실은 이렇게 소송까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오게 되고 협상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용인 것도 그랬고 강화도 것도 그랬고 다 협상해서 그냥 허가권을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선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걸 좀 싼 것들 하나 받아가지고 끝까지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해하시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 권리분석 한번 해보세요. 가반대 소유권 인정된 토지고 건축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나왔어요. 이 상태가 있고요. 가반대 소유권 인정되는 토지 위에 갑소유 토지 위에 기둥, 지붕, 주벽이 동그라미가 됐어요. 동그라미가 된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거부터 여러분들 볼게요. 뭐 유치권 문제, 법치권 문제 다 차치하고 그냥 허가권만 놓고 볼게요.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경락증과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이거 허가 취소로 갈까?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갈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취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해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기존에 건축허가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죠. 뭐 내용 바꾸고 싶은데 바꾸면 설계 변경하면 돼요. 설계 변경. 그러니까 결국에 받아놓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좋다. 사실은 취소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럼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가려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할 때 뭐만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없으면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이거 가져가면 돼요. 근데
전 건축주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한다면 그냥 동의서에 도장 찍어갖고 바로 신고해서 허가권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합리적인 가격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싹 밀어버리고 허가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허가권을 이제 내려고 할 때 이때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제한하면서 이거 이상 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다 이제 그걸로 합의했거든요. 이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허가권을 싹 밀어버리고 제가 다시 허가를 진행해도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넘겨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동그라미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동그라미가 안 된다면 굳이 끌려가지 마시고 어차피 길게 보고 받은 거니까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할 준 서류 매각되고 완납 증명원이 되겠죠. 이걸 첨부해가지고 건축주 명의 신고를 합니다. 수리를 해주면 땡큐예요. 그죠? 근데 수리 안 해주면 여러분들 그때 뭐 하면 돼요? 행정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토지의 경관 건축물이 올라갔어요. 기둥 지붕 주백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령 토지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렇게 토지만 경매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법치권이 인정되는 걸 받아야 되겠어요? 인정되지 않는 걸 받아야 되겠어요? 둘 다 받아도 되죠. 그죠? 인정되는 걸 받을 때는 뭘로 가는 겁니까? 지르지급으로 가는 것이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뭘로 가요? 건물 철거로 가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인정되지 않는 걸 받았다고 볼게요. 그 제가 받은 강화도 토지처럼 인정되지 않는 걸 받았대요. 그럼 법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제가 낙찰 받았어요. 이제 잔금 안 나가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완납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면 땡큐예요. 근데 수리를 안 하면 뭘로 가면 된다고요? 행정소송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법치권이 인정 안 되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한 2달, 3달만 지나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권한 청구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권한 청구권, 금전채권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 경매를 집어넣어요. 그 입찰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깔끔하게 끝나겠죠. 아까 그 판례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건물을 낙찰받은 거니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깔끔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경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건물을 경매 집어넣으려면 보존 등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 숙지하신 분 중에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 언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언제 하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건물에다가 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가압류를 하려고 해요. 건물에다가. 쟤는 전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고. 그럼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려면 건물 등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갑이 그려 가압류 들어와 가처분 들어와 내가 먼저 보존 등기 쳐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얘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보존 등기를 안 치고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보존 등기를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자발적으로 보존 등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러는 거냐면 판사님한테 이래요. 판사님 나 얘한테 가압류해야 돼요. 얘한테 가처분해야 돼요. 근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판사님이 좀 도와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딱 원인 증서 딱 읽어보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야 이거 보존 등기해. 이렇게 한마디 외쳐요. 그게 뭐냐면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그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돼버리면 거기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압류 가처분해가지고 건물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 판례를 이용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려면 결국에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데 보존 등기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4층 슬라브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벽돌이도 괜찮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4층인데 3층까지만 지금 기둥 지붕 주백이 올라갔다고 볼까요? 3층까지만? 그럼 이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과거 아주 옛날에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기둥 지붕 주백이 올라가야 독립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판례가 있었어요. 그럼 과거의 판례대로 하게 되면 이건 독립된 건축물입니까? 독립된 건축물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토지의 일부겠죠. 근데 그 이후의 판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축허하고 상관없어. 기둥, 지붕, 주벽이 동그라미가 돼? 독립성 요건 갖추고 있어? 그럼 이건 독립된 건축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럼 이 그림대로 하면 이 건물은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까 갑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짓다가 지금 경매가 나온 거니까 이 건물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갑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갑 거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 보존 등기가 또 안 돼요. 그리고 촉탁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보존 등기는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올라갔을 때 보존 등기를 또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먹는 물건이에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공부하고 그래요? 나도 법리 만들어하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덥석덥석 물어요. 근데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를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층만 올라가면 보존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층만 올라가 맞죠? 이해되세요? 그럼 누구 꼬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것까지만 답변할게요. 누구 꼬시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어요? 유치권자 꼬시면 돼요. 유치권자. 유치권자 꼬셔가지고 한 층 더 올리게 만들고 그럼 일단 4층은 올라갔잖아요. 유치권자는 소유자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일 테니까 소유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고 유치권자하고 공사계약서는 있으니까 공사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공사 올려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그럼 건물 보존등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경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강화도 저 건축물이 3층짜리였었어요. 근데 다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거.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조땡땡 유치권자분을 꼬셔가지고 공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건 내 건물이다 내 건물이다 유치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건물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 건물이 아니고 건축주 건물이에요. 당신은 공사업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건물이다 내 건물이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막 뚝딱뚝딱 건물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저 조용히 박수 쳤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기분 좋았고 이 양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근데 당신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 올려갖고 중공자금 배출받았고 자기 돈 받으려고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직원이 강화도 여행 갔다 오면서 공사하는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대표님이 공사하고 있다고.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나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4층 올려버리면 그냥 바로 보존등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으면 그 조씨를 꼬셔가지고 내가 건물을 올릴 생각이었거든. 4층을 올려버리고 보존등기 쳐버리고 가압류 가처분 걸어놓고 건물 뺏어버리면 저한테 갖고 오는 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내가 한 세트로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이건 사실 이안이었었죠. 이안. 이란이 뭐였었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땅 팔아버리는 게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그만큼 많이 로드도 걸려보고 변수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그런 작전을 다 짜는데 저도 초창기 때 진행할 때는 그래? 그러면 보존등기 치면 뺏어올 수 있어? 그럼 보존등기 치면 되지. 이게 그냥 일을 안 해봤었으니까 법에 써있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보존등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와 같은 유형들 접근하실 때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우고 하시면 됩니다. 보령물건 제가 지금 한두 가지 이미 낙찰은 남한테 됐어요. 낙찰은 남한테 됐는데 한두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그래야 제가 시원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보세요. 보령 건물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물건을 발견했으면 이걸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이 물건 발견했으면 이건 하나 또 예술작품 만들 수 있었어요. 토지 먼저 받아가지고 건물까지 같이 한꺼번에. 근데 지금 토지를 받은 사람이 건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의 키면은 가등기권자예요. 가등기권자. 토지에 근저당 가등기 설정했던 사람들, 근저당 분야 설정하고 가등기 우선을 설정하고 이 가등기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내가 가지고 왔으면 토지 건물을 굉장히 싸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신축 건물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 답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꼭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건축허가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돈이면 다 해결되죠. 돈이면. 근데 아까 제가 소유권액이나 물권 요청권을 근거로 해서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건 건축법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 규정이 개정될 때 개정이 언제된 지 14년도인가 3년도가 됐는데 개정 이유서를 봤거든요. 근데 개정 이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소유권액이나 물권 요청권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법 규정 개정. 그러니까 법리가 틀린 법리는 아니잖아요. 주택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건축법도 만약 그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버리면 아마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허가권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한 가지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대지가 매각이 이루어질 때는 허가권 문제를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대지가 매각이 이루어질 때도 이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낙찰받고 나서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경매 관심 가지시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다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를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다 그렇게 아파트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아파트가 제일 쉬우니까 하는 거죠. 제일 쉬우니까 와구가 딱딱딱 나오거든요. 아파트는
근데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단타 하려고요. 싸게 찍어서 비싸게 팔려고. 근데 이 단타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싸게 찍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값받고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싸게 찍고 수요층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단타의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런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타는 아파트, 단타는 아파트, 이런 공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 돈 버셨던 분들이 쓰셨던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들이 책을 쓰실 때는 당신께서 단타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순전히 그런 내용일 것이고, 아파트로 돈 벌었다고 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파트하면 돈 버는구나, 단타하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타는 첫 번째, 단타가 실현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싸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수요층이 많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그라미가 안 되는 단타는 완전히 재미가 없어요. 요즘 1000대기 500대기 하기도 힘들죠. 왜 500대기 하기도 힘듭니까? 싸게 못 받으니까, 또 거리는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 아파트 단타를 하겠다고 아파트 입찰에 몰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단타는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싸게 받을 수 있고 수요층만 있으면 단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각을 돌리시면 돼요. 싸게 받아가지고 수요층 많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지요, 대지. 그러니까 서울에만 건물 건축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다가구 지어서 한 1억 남겨먹고 파는, 이걸로 돈 버시는 분도 계시고, 빌라 한 동 올려가지고 8가구 분양하면서, 서울에서 빌라 올리면 통장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한 동 다 분양했을 때 적게는 2억이고 많게는 4억까지 벌 수가 있어요. 한 동 다 분양했을 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 평생 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맨날 뭘 찾겠어요? 땅을 찾아요. 서울에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나대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 그런 분들한테 팔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빌라 지을 수 있는 부지예요. 그럼 딱 빌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맞는 토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빌라는 1종이겠어요? 2종이겠어요? 2종이죠. 공동주택이야 되니까. 그리고 평수는 딱 70평 정도가 적당해요. 이게 대지가 너무 넓어버리면 수지 단가가 오히려 거꾸로 안 나와요. 그래서 빌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70평에서 한 90평 사이, 이 땅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종. 근데 만약에 그런 대지를 찾는데 대지가 없어요. 그럼 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단독주택 찾으시면 되겠죠. 왜요? 단독주택 밀어버린 대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 제가 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근방에서 허물어져가는 주택들 찾아가지고 도로만 확보가 되면, 왜냐하면 철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단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야 단타는 아파트밖에 없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얼마든지 단타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6월 17일 날 입찰 들어갈 게 하나 있거든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6월 17일 날 입찰 들어갈 게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공통점이 공장이에요. 공장. 감정가도 똑같아요. 40억이래요. 감정가도 똑같아요. 40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가 높은가 안 높아요. 공장은 좀 싸게 받아요. 왜 싸게 받냐면 요즘 공장 경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공장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선스러운데 사업하다가 이렇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컨대 조선소가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어디입니까? 군산이잖아요. 그죠? 군산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에서 공장이 나온다고 볼까요? 그럼 실제로 낙찰가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이 40억짜리가 우리 예상할 때는 한 20억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지역에서도 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는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매물이 많잖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2번도 매물로 나와 있어요. 40억으로. 그리고 1번도 제가 20억에 받아서 40억에 팔 거예요. 20억에 받아서 40억 팔 거예요. 그럼 1번이나 2번에 지금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차이점을 만들어요. 이거 20억에 받아가지고 5억만 바르면 여기다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돈이 나오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장은 40억을 주고 3과 동시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돈이 꽂혀요. 그럼 1번 물건이 있고 2번 물건이 있을 때 내가 공장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물건 사겠어요? 1번 물건.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수요층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단타 아닙니까? 찍어가지고 빌라 찍어가지고 욕실에다 흰옥기로 돌려갖고 팔아먹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사자마자 돈이 꽂히는 거니까 안 살 사람이 없겠죠. 대출 완등 받아도 대출 이자 다 내고도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뭔가? 나한테 남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억 발랐다 할지도 한 10억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진행해버리면 사실은 손해볼 거 전혀 없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할 것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찍을 물건들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하시면서 경매 요즘 끝물이야. 요즘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그런 말씀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받는다니까요. 물건을 다 찾아놓고 남 주긴 아깝고, 죄송해요. 속마음이 나와버렸는데 내가 다 하고 싶고 근데 나는 돈이 없고, 근데 나는 계속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건방져 보인다고 말씀하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또 일반인들한테 얘기해봐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거 계속 숫자